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매주 토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 이정수! 여러분! 연예인이 여러분 귀 속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날이면 날만 떠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정수 목소리 듣기 힘들다. 일주일에 한 번 오로지 장윤선의 팟짱에서만. 아니, 오로지는 아니고요. 딴 데서 잠깐씩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는 거야? 요즘 약간 사람들이 요즘 뭐 하냐 그러는데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충전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공중파에서 만나고 싶어요. 제가 꽂아주세요. 종편이라도 나와. 꽂아줘.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산중학교 전교 1등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전교 1등 했어요? 네.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지만 오산 출신이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 좀 달아라, 오늘. 야. 오늘 혹시 우리 녹음 마지막 날 아닌가요? 저희가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공개 방송해요.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네네. 아마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꼼꼼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네, 그냥 안 지나가죠. 자, 오늘 우리가 긴 인사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초대 손님 한 분이 와 계신데요. 아마 시원하다, 여러분들 시원하다. 지금 두두두두 이런 거 안 하냐? 역대급 블록버스터!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남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누굽니까? 바로 유승환 감독님입니다. 오늘 유독 신나셨어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감독님 당황하셨어. 네. 이런 팟캐스트인지 모르셨죠?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 영화 만드는 유승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멋있다. 정신없게 하니까 감독님께서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부르러 거의 그 표정이었어요. 시작할 때 막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저는 요즘 돌아가는 정치 잘 모른다고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감독님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네, 네. 5년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부단거래로.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때 저희가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맞아요. 네. 그때 뵀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한 10개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감독님 너무 힘드시겠다고 그랬더니 맞아요,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고졸 출신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전 즐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쿨한 위트가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위트? 위트.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자신이 약점을 이건 약점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쿨하게 할 수 있는 위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유승환 감독님식의 유머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네. 그 개그맨에게 저의 유머를 칭찬받는다라는 것이 진짜 되게 진심이에요. 특별하네요. 맞아요. 네. 저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시종일관 지금 처음 영화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요번 베테랑까지 그 추구하셨던 유머 스타일이 굉장히 일관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거든요. 근데 고급스러운 유머는 듣는 사람, 웃어줄 준비가 된 사람이 고급스러워져야 웃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시기가 왔다. 역시 봉숭아학당의 고급진 캐릭터 출신의 제가 사실 진짜 이 고급진 개그 추구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오늘따라 굉장히 개그까지 분석하는 분석력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오늘 굉장히 굉장히 그 고급지게 나오네. 그럼요. 항상 쩔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쩔이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어제 그 영화를 봤어요. 네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옆 사람이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나보다 더 크게 웃더라고. 굉장히 그 관객들이
호흡하면서 네, 정말 네. 재밌게 즐겁게 본 영화 같아요. 네. 그 28일차? 오늘이 29일차인가요? 개봉? 그런가요? 8월 5일에 개봉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요. 며칠인지 예. 모르겠네. 네. 29일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28일차. 28일차니까 1,100만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랬네요. 진짜 대단한 위력을 가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감독님의 영화가 1,000만이 넘었다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약간 뭐 다른 상업영화 감독님과 뭐 비교하는 건 좀 뭐하지만 감독님이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작품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 비판과 함께 유머와 적절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영화로 1,000만 넘었다는 것은 관객들에 대한 그런 약간의 이제 콘텐츠를 받는 힘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 굉장히 좀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 시민운동가 안진걸 씨 있잖아요. 네, 네. 안진걸 씨가 이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암살과 베테랑 쌍끌이 전략으로 그렇구나. 한국 사회를 바꾸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감독님 어떻습니까? 이번 영화를 통해서 늘 듣는 질문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뭐 지금 이 얘기를 이제 그 망나니 재벌 3세를 내세워서 하는 무슨 경제 권력 비판 처럼 보이는데 그거 맞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게 맞는 건데 그 제가 베테랑이라는 제목을 쓴 것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자기 일을 그 정확하게 해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기본적인 문제는 그 제대로 일한 사람한테 임금을 주면 해결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이 사건이 막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예, 뭐 이렇게 감시할 사람들이 감시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뭐 2시간짜리 썰을 풀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인터뷰 때 많이 한 얘기인데 결국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자주 비유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막 무너뜨리려고 어떤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뭐 배를 침몰시켜가지고 몇백 명이 희생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혹은 뭐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자꾸 영화 속에 유해진 씨가 연기한 최상무 같은 캐릭터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분명히 이것이 엇나가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보다 더 큰 권력과 보다 더 큰 힘을 내가 잡고 있으면 뭔가 해결되겠지라고 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제가 좀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거창하게 무슨 사회적 메시지 뭐 세상을 바꾸고 뭐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저 스스로가 갖는 어떤 분노나 화 뭐 이런 것에 그냥 솔직하게 제가 반응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리액션으로 영화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저와 같은 좀 이런 분노와 좌절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그동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적으로 감독님 근데 영화 보면은 많이 화나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화나 있잖아요. 네, 화나 있어요. 네. 사람들도 화나 있고, 다 화나 있고. 저도 화나고, 뭐 이게 화낼 일인가 뭐. 아니 근데 정말 그 한국 사회에 누적된 문제를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 황정민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니네 진짜 웃긴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죠. 처리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니 니네. 그렇죠. 진짜 골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는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대한민국이 전부 경제 권력이면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이면 정치 권력, 뭐 모든 권력들이
사과하고 깨끗이 사후 처리해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되면 문제 없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쵸. 안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건국 이래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실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유아인 씨가 연기한 이 악당을 예, 조태호 물론 씨. 조태호라는 인물이 나쁜 짓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 인간이 무슨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보이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인물 하나에 무슨 인신공격하듯이 막 이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가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진짜 모르는 거죠. 예전에 서울시장을 지냈던 어떤 분이 그 서울시장 하실 때 네. 어떻게 11평짜리 아파트에서 4명의 가족이 한 가족이 살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모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하는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것을. 네. 예. 근데 그 모르는 것을 모르게 놔두는 이 주변이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본인 일단 1차적으로 본인도 문제겠지만 살면서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저조차도 뭐 이렇게 뭐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랬을 때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잖아요. 네. 예, 사과하고 사과할 일 사과하고 네. 그리고 그 사과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극복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못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왜 저러지? 왜 우리가 볼 땐 간단한 문제 같은데 네.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가 결국은 그것을 덮어야만 네.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어야만 뭐 이게 자신의 그 위치를 유지할 수 네. 있고 뭐 이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자신이 그렇죠. 쥐고 있는 거를 놓기라는 게 사실 쉽지 예.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왜곡된 그 한국 근현대사가 지금 토대죠. 사실 뭐 재벌 기업들이 뭐 느닷없이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된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 친일을 그 다 일제 시대 때 적산 놓고 가면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렇죠. 세워서 세운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기업들 저희가 꼽으라면 꼽을 수도 있고요. 뭐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죠.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죠. 전부 뿌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까면 불편해. 속이 그렇죠. 안 좋아요. 그냥 덮어. 그렇죠. 최대한 덮어주고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합시다. 미래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현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도 전망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사실 그 베테랑이 되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배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도덕 시간이잖아요. 도덕 네. 시간 때 거의 2학년 수준? 초등학교 그렇죠. 2학년 수준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철수야 안녕하면 여기도 안녕해주고 네. 여기가 넘어지면 철수가 괜찮아 해주고 그렇죠. 그 차원인데 네. 그렇죠. 이거를 사람들이 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예. 있다는 문제를 예. 지적하는 거죠. 저는 그 감독님께서 이제 베테랑이라는 제목을 그럼 언제 처음 생각하신 건가요?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각본 쓸 때 베테랑이라는 제목을 생각해놓고 썼었어요. 네. 근데 제가 워낙 베테랑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그 프레드릭 포사이스라는 네. 그 작가가 쓴 베테랑이라는 소설도 있고 그리고 그 부당거래 OST 보면 부당거래는 그 조용욱 음악 감독님이 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음악도 있어요. 뭔가 이 어감이 좋잖아요. 베테랑 그러면 이게 힘도 있는데 뭔가 동글동글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왜 형사들을 네. 지칭할 때 우리가 많이 뭐 베테랑 형사다 뭐 이런 표현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출발시키는 게 어떤 베테랑 형사를 다루고 싶다라는 것에서 네. 출발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주제의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만든 부당거래와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베테랑이라는 어감이 주는 어떤 경쾌함도 좀 있었고. 네. 제목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이런 베테랑이란 이런 제목이 1, 2, 3 뽑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죽거나 나쁘거나 2, 죽거나 네. 나쁘기 3 이게 좀 애매해요. 네. 그런 거 있잖아. 다이아드 1, 2, 3 이렇게 그렇죠. 딱 명사와 딱 떨어져야 1, 2, 3 뽑기가 좋아요. 1, 2, 3 나오나요? 지금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나오겠네요. 촬영 중반에 촬영 중반에 배우들하고 이게 그 촬영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내가 만든 이 인물들을 가지고 나는 10편이고 20편이고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가면 갈수록 그 인물이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데 이 인물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인물들을 진짜로 이렇게 아끼고 막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영화 중반이 지나가면서. 네네. 그리고 황정민 선배를 비롯한 배우들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뭐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근데 뭐 영화가 흥행이 실패했는데 우리끼리만 실패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관객이 무슨 200명 봤는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제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손익분기점을 좀 이렇게 넘기고 이게 우리가 저희가 처음 출발한 한 400만 명 정도 관객이 보면 이건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넘기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이제 속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 될것 베테랑 같아요. 2가 이제 베테랑 2. 곧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곧은 아니고 지금 이제 누구랑 어떤 놈을 또 쥐어박아줘야 될지가 그렇죠. 고민 단계. 고민이고 네. 사실은 저는 더 멀리 가서 이게 장기 시리즈가 됐으면 좋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너무 많아 혼내줄 놈.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를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정말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직업적으로 어떤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말을 보면 판타지라고 하는데 네. 자 영화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승진을 해서 경찰총장까지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정말 센 그 심장부와 한번 맞부딪히고 하면 재밌겠다. 매력 있을 것 같아요. 네. 떨리네요. 정치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다. 액션은 못하더라도 네. 뭐 이게 그 자기가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수장이 돼서 그렇죠. 현역에서 뛸 때의 그 정신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예. 인물. 리더가 돼서 네. 정말로 그런 사람이 한번 막 이렇게 니들 그래 나 서도철이야 이러고 한번 흔들어주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는 단계가 좀 중요하겠죠. 뭐 네. 2편, 3편 뭐 네. 이런 것. 요걸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 걸림돌이 큰 게 있네요. 네. 뭐요? 일단은 그때까지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실제 황정민 씨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야. 그리고 두 연예인. 번째는 예. 우리 사회가 너무 깨끗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소스가 없다.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회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진 대로 또 할 얘기가 할 얘기가 많죠. 황정민 선배는 제가 아는 황정민이라는 사람은 아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진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무리가 이게 자잘한 무리는 약간 다혈질인 게 일으키는데 있던데요. 욱한 게 있던데요. 되게 다혈질이에요. 네. 되게 다혈질인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베테랑이라는 영화 만들면서 영감을 줬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실제 황정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촬영할 때 네. 뭐 밤샘 촬영을 하건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라 이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네. 이거는 내 일이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 예민해질 때가 그 야외에서 무슨 도로 통제하면서 찍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를 못 견뎌해요.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의 바른. 그래요? 네. 새로운 왜 그런 말이네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네. 그렇거든요. 네. 근데 남한테 피해주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와 상대하는 뭐 후배 배우들이나 조연 배우들, 이 조단혁 배우들이나 혹은 스태프들이 약간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 있다거나 혹은 네. 그들이 헤매고 있다거나 그럼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
자기가 또 뭐 하다가 이제 버럭버럭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네. 버럭버럭 하고 나면 또 그 버럭한 자신을 못 이겨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져가지고 또. 그러면 꼭 끝나면 미안해가지고. 그거에 그 저 뭐 좀 상처받았을 스탭들 데리고 또 막 꼼장어 먹이고 뭐 그게 족발 아니라 먹이고. 형이 사실 말하고 싶었던 네. 건 뭐 이런 뭐 말 하지 말지 그렇게. 말 나왔으니까 말씀이신데 그 이번에 영화 찍으실 때 특히 마포서였나요 배경 자체가 그 광수대. 광수대. 예, 마포 광수. 지금은 네. 이사 갔죠. 그쵸. 예. 그 부당거래 때는 그 바깥에 찍다가 네. 지금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네, 촬영 네. 장소가. 근데 이거를 빌리시기 위해서 황정민 씨와 같이 갔다는 말이 있던데. 아 마포 광수대를 빌린 게 아니라 네. 마포 광수대는 저희 제작진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됐고 그 명동 마지막에 네. 명동 촬영을 할 때 거기 실제 거기 도로를 다 막아놓고 네, 네. 그 차들을 다 갖다 놓고 찍은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께서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어요. 그 류승환 감독님 팬이라면서 그 꼭 좀 물어봐 달라고. 네. 명동 촬영 어떻게 했는지.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조금 길게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원래 그 이게 이제 조금 더 앞뒤 설명을 하자면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재벌 3세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재벌 3세를 다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지 이 사람의 실제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 준비하면서 실제 하는 재벌 3세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관객들에게 이 사람이 실제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게 그 할 수 있는 저의 방법은 뭐냐면 그 공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서울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네. 근데 이 사람이 신흥재벌이라면 강남 어딘가에 자기의 그 이 회사가 있고 뭐 아지트가 있고 할 텐데 이 집안은 어쨌건 3대째까지 그 예. 권력 승계를 하려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본거지가 저는 강북에 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강북을 배경으로 일단 그 터를 잡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명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그런 이제 비슷한 분위기 제가 원하는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네. 그들의 놀이터를 찾아내서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관객들이 계속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저쪽 뭐 떡볶이 먹으면서 바라보는 어떤 건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뭐 네.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원래는 거기에서 이제 액션이 시작이 되면은 그 명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충무로를 지나서 을지로를 지나서 막 그 굉장히 복잡하고 긴 카 체이스를 벌이면서 네. 막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생활 터전들을 막 다 부수고 놔두면서 뭐 하는 거를 썼었는데 우리 프로듀서들이 이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웬만하면 다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실제 공간에서 액션이 다 벌어졌으면 했고 네. 우리 PD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이 카체이스를 찍고 싶으시면 이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 뭐 골목을 꺾으면 이제 다른 지방에서 뭐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저는 난 안 된다. 그건 양보할 수 없다. 도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네. 그러다가 명동을 제가 이제 헌팅을 하러 이제 계속 그게 방법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찍을 수 있을까라고 가다가 그때 도로가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를 제가 봤어요. 그러다 건너편을 보니까 여기를 뚫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냥 뭐 되게 강력한 머스카 한 대면 어쩌면 네.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프로듀서들이 그거는 가능할 거는 같으나 네. 그럼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허락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명동이 그리고 그 사람들 요즘에 또 관광객들까지 많아져서 예,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어벤져스 2 촬영을 그래, 어벤져스한테 둘러싸고 열어줬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항의를 되게 많이 해서 서울영상위원회나 뭐 이런 쪽에서는 되게 그 명동 한복판을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색을 표명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꽂힌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찍고 싶다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 뭐 그건 난 모르겠고 그러고 막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난 모르겠고. 몰라.
그 부당거래에서 유승범 배우가 예. 뭐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네, 난 뭐. 꼭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감독님이 그게 제가 평소에 잘 쓰는 거가지고 아. 그거 난 모르겠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작진에서 그러면 그 관할서의 서장님 그러니까 관할서 담당자를 한번 직접 미팅을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제 꼭 찍어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얘가 그 관할서 서장님을 만나는 모양새로 된 거예요. 중부경찰서 서장. 남대문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그래서 우리 또 기본적으로 경찰서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조사받으러. 서장님까지 만난다니까. 네. 합법적으로 만나는 거 싫어요. 네. 근데 그거를 황정민 선배가 이제 이 사람이 또 그냥 자기 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제작하는 과정 내내 막 다 다 간섭을 해요. 막 그래요. 뭐 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구나. 네.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면 자기도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뭐 감독이 가서 누가 알아보냐고. 그래도 얼굴 팔린 사람이 가서 같이 만나야. 그래도 뭐 그래서 우리가 도움돼. 네. 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작부들이 촬영하는 내내 제작부 몇몇이 몇 주 전부터 명동에 가서 차 통행량을 계속 주말마다 계산을 했어요. 세상에.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통행량이 예, 어떻고 언제가 비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의 통행량이 이 눈에 띄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양쪽에 한 차선씩만을 우리가 제대로 그 진로를 좀 내주면 네. 이거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막 그 통제 계획서, 그러니까 명동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그 구간은 명동의 짧은 구간이지만 네. 저 앞에 남대문, 그다음에 뒤로 충무로까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제작부들을 배치할지 네, 네.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났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실무진 분들한테 설명을 계속 드리고, 근데 사실 전국에서 가장 바쁜 경찰서가 남대문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래요. 이번에 알았는데 무전기를 3개씩 들고 다니세요, 그분들. 그러니까 뭐 그 시청 앞 광장에서 뭐 집회 시위 항상 일 있고 서울역에 하니까 있고. 피로도가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황정민 선배가 가니까 일단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그리고 제가 그 경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화 1위로 뽑은 게 부당거래였더라고요. 그 작년에 뭐가 나왔는데 그 저는 이제 계속 겸손한 자세로 이제 제가 혼자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죄인입니다 자세로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그 서장님이 되게 화통한 분이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계획 보고를 다 받으신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실제로 제작부뿐만이 아니라 전문 경호업체 팀 저희 이 무대 인사 다니고 할 때 네네. 나오는 네. 경호업체 분들이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해주셨어요. 같이 이거를 도로 통제하고 이걸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허가를 받고 무리 없이 찍고 근데 이제 명동 내부에서까지 찍는 거는 정말 이게 뭐 문제가 커서 명동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가 그 제가 예전에 짝패라는 영화를 찍었던 그 청주에 골목이 있어요. 상가 밀집 지역에. 거기예요. 전 명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명동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착각을 그러니까 명동으로 알아야 되니까 한 게 CGI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장면을 잘 보시면 은연중 남산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동 하면은 일단 남산. 어쨌건 남산이니까 네. 그 남산 타워를 계속 그 우리가 찍은 위치에 동서남북 방향을 잡아서 그 계속 그 방향으로 카메라가 잡히면 남산 타워가 이제 나오게 계속 그 CG로 그 남산을 입혔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지는 안 되더라도 네. 뭔가 이게 실제 명동에서 벌어지는 느낌. 예. 계속 저는 생긴 명동 거죠. 복판에서 저기 유커들이 많았을 텐데 네. 어떻게 찍었지? 막 정말 궁금했었는데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요즘 명동 12시 넘으면 또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네, 뒤에 가보면. 메르스 이후에 그렇게 돼. 아니 메르스 이유가 아니라 네. 이상하게 명동이 그 예전 느낌하고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홍대에 많더라고요. 홍대 네. 많아요. 저는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영화 속에 보면 이 그룹이 신진 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한진 그룹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SK 그 맥가폭행 사건을 있고. 좀 그 본떠서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름과 로고 뭐 이런 거 고민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러니까 제가 어쨌건 취재하면서 그리고 실제 연상될 수 있는 어떤 인물들의 사건들을 이제 끌어다 쓴 거잖아요. 네. 그것을 조금 이제 과장하기도 하고 좀 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조태호라는 인물 하나의 문제라고 보여지기를 원치 않았고 그리고 이건 또 다시 얘기하자면 연상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그를 인신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으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다 더 많은 소스들을 막 끌어다 와서 네. 누구라고 딱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뭐 여기 되면 이게 맞고 저기 되면 저게 맞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뭐 그 A 기업에서는 저거는 B 회사 얘기야. 그 B에서는 저건 C네 얘기야. 뭐 C에서는 전 D네 얘기야. D네는 저건 A 얘기야. 뭐 굉장히 영리하게 잘 이렇게 퍼즐처럼 네. 해가지고 그 이 돌려막기가 가능한. 네. 그렇군요. 굉장히 근데 독자들 관람객들이 보기에는 이 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뭔가 실제적 장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또 전혀 다른 상황. 그러니까 뭐랄까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판타지는 느끼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가슴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영화가 현실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는 하는데 어저께도 오마이뉴스에 그 어떤 분이 관련된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나는 이렇게 뭐 너 아니야? 저는 아니야. 서도철처럼 싸우지도 못하고 네. 뭐 이런데 네. 답답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반쪽짜리 쾌감이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반응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어쩌면 지금 이게 부당거래와 저는 크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부당거래의 관객이 270만 관객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뭐 그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관객들이 본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10대 관객이에요. 부당거래는 10대가 볼 수 없는 영화였고 자 어른들은 알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갖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저는 영화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장르 영화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마냥 그러면 계속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 있고 맨날 소주 마시고 승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잖아요. 맨정신에. 네. 맨정신에. 저는 맨정신에 얘기할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게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극중 이 영화는 베테랑이라는 제목처럼 이 베테랑 형사들의 활약상을 다룬 얘기인데 이 형사가 자기가 그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대상을 쫓아서 수갑을 채웠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더 뭘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은 검찰이 제대로 그 구형하고 그리고 이 법정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이것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시민과 언론이 제대로 지켜보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이 주인공한테까지 떠넘기는 건 전 좀 아니라고 봐요. 나머지는 우리 몫인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충분히 자기 일을 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경기도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그 간판하시는 분이 네. 그 막 줄 매달고 막 올라가서 구해놔요. 그 소방관들 오기 전에 막 애들 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은 사실은 그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훨씬 더 벗어난 것을 해낸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구한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나 이것까지 이 사람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지금 서도철 같이 자기 일을 그렇게까지 한 것만 해도 사실 대단히 큰 일인데 물론 한편으로 또 저런 경찰이 어딨어. 뭐 사실 최근에 뭐 좀 말도 안 되는 또 경찰서에서 뭐 구파발에서 벌어진 일도 있고 해서 네. 뭐 더 그런 뭐 씁쓸한 기분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한편으로 제가 취재하면서 뭐 만났던 경찰들이나 실제로 왜 재벌 사건들 뭐 있을 때 네.
되게 깊숙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형사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방향대로의 엔딩이 아니어서 그렇지 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무슨 고담시티에서 살고 있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에 대해서 응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태호도 있고 최상무도 있고 우리 안에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더 본질적으로 서도철 같은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뭐 통쾌하다고 그러고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관객도 있지만 네. 또 많은 분들이 통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대리만족을 한다는 건 자기 안에 자기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맞아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요소에 사실 그 안에 자기 안에도 서도철과 그다음에 그 최상무와 이런 것들이 갈등하는 경우도 그렇죠.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서도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최상무의 그렇죠.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때 중요한 대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가오가 없냐. 없냐. 맞아요. 멋있어. 심지어 그 말이 그 8.15의 어떤 그 기사의 메인으로 돈이 없지 가오가 없었으니까 댓글이 네. 8.15 광복에 이따위 일본 가오라고 또 그 말을 또 여기. 그렇네 또.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말에 이제 기사화된 게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이 그러니까 말의 어원이 그 강수현 위원장 지금 부산영화제 네. 자주 쓰던 말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 제가 쓰는 대사들 대부분이 취재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말투. 말들을 네. 들어서 하는 것들 되게 많은데 몇 년 전에 그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네네. 위원장님께서 사진전을 여셨는데 네. 그 사진전에 가서 이제 그 뒤풀이의 술자리에서 강소영 선배가 이렇게 탁 일어나서 뭐 이게 무슨 앞뒤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거리가 좀 멀어서 그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근데 탁 일어나서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마셔 탁 하는데 멋있다. 멋지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강소연 선배님 그 어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야 우리가 간이 없지 술이 없어 술이 없어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야 저 여장부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추측인데 예. 저는 이게 한국 영화에 좀 이렇게 어떤 좀 슬픈 역사에서 좀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젊은 관객들은 한국 영화의 그때 그 원시적인 그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네. 그 한국 영화, 그러니까 저 조수 시절만 해도 영화사를 가면 꼭 밥을 먹여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사를 가면 꼭 밥을 사줘요. 왜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임금을 제대로 못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밥을 먹여서. 근데 돈을 안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때 당시에 제작비들이 네. 제가 90년대 영화계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제작비가 무슨 3억 뭐 이랬었어요. 영화를 만드는 제작 비용이. 근데 사람은 그 영화를 만드는데 뭐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제작비가 뭐 10억대가 넘어간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짜 몇 천만 원 가지고 영화 만들고 막 이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지금 그 시네이천의 그 더 테러 라이브를 만든 시네이천의 이춘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어렵고 그럴 때 이 영화사에서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밤늦게 끝나고 막 이럴 때가 많으니까 이분이
직접 그러니까 택시비가 이들이 없고 그리고 자기도 택시비를 줄 수가 없으니 자기 차로 직원들을 막 집에 다 태워다 주고 네, 막 그러셨었어요. 기름값은 쌌나 봐요. 그래도 그 이 회사 대표의 뭐 차 뭐 그런 기름값 유지비는 뭐 나오니까. 근데 그리고 그 영화사 대표나 뭐 그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무슨 뭐 강연을 다니고 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스태프들은 막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자리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렇게 막 쭈그려 있고 뭐 이런 게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이 강수현 배우는 80년대부터 스타였던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말은 우리 영화인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였어요.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 영화인이. 우리 영화인이. 그러니까 그 말이 저 너무 인상 깊게 박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그래서 그때 돈은 없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던 그 영화인들한테 이렇게 한번 우리 이렇게 자존심 잃고 살지 말자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베를린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유사한 대사가 나와요. 그 하정우 씨가 했던. 네, 하정우 배우가 그 표정성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자기 아내에게 난 우리가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명동성당 앞에서 어떤 그 모임에서 어떤 집회에서 한 시민분이 자기 딸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그 시민 발언을 하시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있는 나라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당당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멋있다. 말이었어요. 네. 그게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좀 되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건 자기 딸에게 이런 세상을 아빠가 그린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은 되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뭐 그게 언제죠? 그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나온 게 언제였죠? 김정은 씨가 했던 네. 비스카드 광고죠. 진짜 그 한동안 진짜 유행이었는데 부자 되시라고. 10년 전, 15년 전 2000년대 초중반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그죠. 만들게 된 하나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이런 게 이 알이 튀었네. 건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부자 되세요라는 게 전 되게 무섭게 느껴져요. 무섭죠. 그래서 나온 게 747 공약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자만. 아니 돈을 참.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하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이 행복한 노선은 마지노선은 그 얼마 이상은 부자고 행복한 거다. 나 월천인 것 같아. 월천. 월천.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네, 월 1000만 원 받으면 우리는 항상 인상도 쓰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법적으로 정하든지 누가 좀 정해주라. 월 1000만 원 받으면서 화내면 네, 월 1000만 원 받으면 그냥 월 1000만 원 캡션도 아니고 누르지 말고 그래. 화내면 죽는다. 그래, 벌금 벌금. 진짜 월 1000만 원 받으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이거 뭐 그 이 경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들을 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경제가 최고라고 하고 이렇게 달리게 만들면 이게 끝이 없는 건데 사실. 자,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무슨 그 재벌 기업의 오너가 되면 다 행복해지겠냐고요. 그럼 그거대로 또 집안 싸움 나고 뭐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 있을 오너는 또 텐데. 오너대로 되게 힘들다. 그럼요. 전부 다 정신과다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행복의 가치를 줘야 되는데 전 그거의 가장 큰 기본은 자존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근데 지금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아직 젊지만 지금 20대나 10대들한테 정말 우리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이들의 자존감을 자꾸 꺾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니들이 대기업에 뭐 몇 대 대기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니들은 실패한 인생이야. 니들이 뭐
월 수입 얼마가 되지 못하면 루저야. 니들이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다 아는데 그러면 이 지금의 시스템은 사람들 루저를 계속 양산하는 시스템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만 바꾸면은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이 그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서도철 아내에게 최상무가 명품백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씨 저 받으면 어떡하지? 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딱 당당하게 어머나 이거 있는데 막 이러면서 돈을 막 그럼 여기서 확인하지 어디서 확인하냐면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우리가 정말 돈 없이는 살아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부인이 가고 이제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뭐랄까 한국 사회 모든 부부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어떤 여성 관객분들은 그 장면을 불편해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 순간 흔들렸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되게 촌스럽고 이 여성으로서 되게 불편했다.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왜곡된 거 아니냐라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일리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저조차도 그런 유혹에서 사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 장면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최상무가 와서 그렇게 뭔가 그 명품백과 뭐 돈다발을 전하는 거는 있는 장면인데 원래는 그냥 그 아내가 열받아서 와가지고 경찰서를 와서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빠지는 게 원래 대본이었는데 콘티 작업을 하는데 우리 콘티 작가가 근데 자기는 그때가 되면 흔들렸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분이 여성이었어요? 남자였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안 흔들릴 수가 있나? 근데 만약에 잠깐이라도 흔들렸다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좋은 것, 예쁜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 비싼 명품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취향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 장면 잘 보시면 진경 씨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하고 그 백의 색깔이 같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의 색이에요. 베이지 톤. 네, 그러니까 그런 색감에 대한 취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그 미적인 감각이 있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좋은 거다라고 할 때. 어제 그 순간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자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무슨 선물을 준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좋다.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 거절하죠. 거절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정말 재밌는 게요. 저 사람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걸 갖고 와요. 진짜. 맞아요. 실제로 그 분석하고 뭐 분석하고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얼토당토하는 걸 가져오면 무슨 화내고 물론 그런 어쨌건 아킬레스건을 흔들어야. 그렇죠. 거기 보면 와서 그 집안 지금 전세 대출 문제 때문에 뭐 하고 이게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흔들리는 그러니까 잠깐의 흔들림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흔들렸다는 자기 자신한테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의 취향에서는 그것이 되게 멋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쵸.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이 여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 사회의 아줌마이기도 해요. 제3의 성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뉴욕 지하철에서 중국인 아줌마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막 싸움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줌마인가 뭐 가족이랑. 그래서 뉴욕에서요. 네, 근데 그 지하철 안에서 흑인 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 지하철에서 본 사람한테 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흑인 갱이 그 옆에 있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총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라디오 이게 그 듣는 거라
총을 꺼냈는데 이 아줌마가 그 막 시끄러운 중국말로 이 총을 꺼낸 거를 이렇게 그냥 손을 잡고 네. 총을 제끼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아니고, 이걸 아니야. 그 흑인의 그러니까 총을 꺼냈다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 흑인애가 다른 칸으로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흑인, 우리가 총이 없지 가오가 없어. 딴 데로 가야지. 딴 칸으로 가야겠다. 딴 칸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뭐 과장된 뭐 예일 수 있는데 애 키우는 엄마로서 내가 우리 애한테 이런 엄마가 될 수 없다.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장면을 둘러싼 얘기는 뭐 이런 그렇군요. 것들이 있네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이 끊어내는 쾌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선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어떤 그 자기한테 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렇죠.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죠. 그렇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잘 때 편안하게 잤다가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또 생각난다. 받을 걸. 난 그럼 되는데 막 이렇게. 되게 아까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예전에 유승환 감독님 안에 우리 같은 아줌마들이 한 10분 앉아 계셔. 제가 예전에 그 호텔에서 그 미니바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일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호텔에서 그러니까 국내 그러니까 되게 큰 30층이 넘는 호텔에서 그 그러니까 계단 청소 시작해가지고 뭐 그 린넨실 일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미니바 일까지 했었는데 그 나름 이제 좋은 이 엘리트 코스 코스 간 거예요. 네. 알바의 엘리트 코스. 미니바에서 제가 돈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우와. 근데 그때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 미니바 그러니까 이렇게 뻔하거든요. 이렇게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딱 위치에 그 음료들이 있나 없나만 딱 확인하고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딱 닫고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팍팍 진행을 하는데 딱 확인하고 일어났는데 냉장고 위에 이렇게 종이 뭉치가 은행 그 봉투가 있는데 순간 이상해서 딱 열어보니까 그 10,000원짜리 세금이 있는 거예요. 300만 원이. 현금. 티도 안 나는 거. 근데 아니 세 장이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네, 300만 원이 있는데 그때 제 월급 그러니까 저는 그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65만 원 정도가 제 임금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월 뭐 10만 원씩 그 주택부금 붙고 65만 원을 받고 근데 그 순간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막 돌면서 그 호텔은 그런 대형 호텔들은 호텔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그 일상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거여서 이 출퇴근할 때 소지품 검사를 다 해요. 그래요. 네, 가방하고 뭐 왜냐면은 수건 호텔에서 쓰는 것들 칫솔 막 이런 거 가져갈 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그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겠지? 나갈 수 있을까도 아니고 50만 원씩 해가지고 내 라카에다가 두고 조금씩 해서 뭐 지갑에다가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현찰이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적으로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카운터로 내려가서 그거를 줬더니 이 주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 돈을. 왜냐면 그 낮 시간에 그 가명으로 들어왔던 고객이어서 검은 돈이야. 검은 돈이야. 근데 어쨌건 뭐 그걸 하고 나서 저는 뭐 그때 뭐 보너스로 자랑스러운 뭐뭐인 해서 보너스 5만 원 받고 나머지 295만 원은 저희가 가져갔어. 근데 다들 다들 그때 뭐 우리 팀장하고 다 얘기가 그거를 왜 미스타유 혼자 결정을 해?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댔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 뭐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제가 그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그 수많은 생각들이 그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 그래서 누구나 전 지금도 뭐 누가 그런 유혹을 한다 그러면 사실 흔들리죠.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딱 냈을 때 그 카운터에 야 이걸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냈을 때 갑자기 이경규 씨가 나오면서 막 양심 냉장고 막 이렇게 했으면 진짜 지금 인생이 달라졌을 맞아. 수 있거든요. 양심 냉장고 한지 양심 냉장고에서 그 얼마 안 떨어졌을 때 괜히 그때 막 이렇게 신호 지키고 뭐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딱 했으면 지금은 영화 감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뭐가 됐을까? 한번 그때 사람이 거기 정직원이 됐겠지. 그래서 계속 미니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선택의 순간 때 선택을 해오면서 누군가는 괴물이 되고 누군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렇죠. 돈을 받았으면은 아마 집에 가서 마음은 불편했겠지만 합리화시켰을 거예요. 아 이거는 괜찮아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원치 않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선택한 결과가 좀 부당거래 같고 부당거래죠. 그것에 저항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베테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베테랑이 저희 세대를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이후 세대들이 제가 실제로 어려서 영화 감독이 되겠다,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자의식 같은 게 형성되기 전에 열광했던 순수했던 영화들, 뭐 성룡의 액션 영화들이나 뭐 비버리 스캅이나 리세레폰이나 다이아드 같은 80년대 액션 영화들을 보면서 그리고 더 전에는 왜 그 존 웨인이 나오는 서부극을 보면서 여자와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뭐 인디안들을 그렇게 죽인 거는 나쁜 짓이야는 나중에 뭐 알게 됐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사실 그런 대중 영화들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아주 그렇게 무슨 뭐 깊은 철학을 내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다 알 수 저는 어떨 때 보면 공중도덕을 저희 아이들보다 잘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맨날 혼나요. 네. 그럼 엄마 빨간불인데 왜 가? 경찰이 없잖니? 좋은 거 가르친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되게 단순한 건데, 되게 단순한 거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이런 생각을 나누는 게 지금 10대 많은 여자 관객들이 반복 관람하는 되게 많은 관객들이 10대 여자 관객들이 되게 많거든요. 천만이 되려면 반복 관람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 친구들 보는 거는 다 조태호가 섹시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안 되는데. 조태호 아리하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 조태호라는 사람의 섹시함을 보고 영화를 보지만 다들 거기에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나쁘다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위험한 반응은 오히려 성인 남성들이 그래도 남자라면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몇 대 맞고 저 돈 받을 거면 할 만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가끔 있어요. 그거 너무 위험한 반응이죠.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장면이 뭐냐면 그 조태호가 어린 아들한테 아빠가 맞는 거를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걔 얼굴을 꼭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굉장히 불쾌했던 장면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 힘들죠. 저도 찍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욕 나오더라고요. 이 새끼 그만하지.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려고 그만 좀 하지. 근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영화적으로 아주 세련된 표현을 한 장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으로 그냥 막 밀어붙인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와 되게 유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극중 사건 유사한 사건이. 예전에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피해자분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그때 되게 마음에 남았던 게 두 가지였어요. 그분이 막 울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셔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는가 라는 표현하고 그리고 그분 따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따님은 좀 나이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대 후반이었나 20대 초반이었나 학생이었는데 그 따님이
정말 자기한테 힘이 있었으면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개인한테 그런 피해를 입힐 때 그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그 가족한테 가장이 무너지는 건 사실 온 우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려서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이게 그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정이 막 그 위기를 맞이해서 그게 어떤 건지 너무 알거든요. 그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근데 그 아이를 그 현장에 제가 데려가면 사실은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면 되게 못할 짓이고 네. 그 장면 보시면 영화적으로 제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세련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쇼트들이 되게 과하게 많아요. 되게 분절해서 찍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아무리 영화에서 가짜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폭력은 폭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실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을 연기지만 그 아이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끄는 거죠. 그래서 때리는 상황하고 이쪽 반응 상황을 따로따로 찍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나오는 그 큰 화면들은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큰 폭력 장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대한 하여튼 저희도 그 아이가 뭐 촬영하면서 그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네. 계속 실제로 그리고 동갑내기인 그 저희 아이들도 막 현장 와서 걔랑 그 친구가 재현이라는 이름인데 막 그 친구하면서 어울리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인터뷰에서 결국 저 폭행은 이게 그 가족들한테까지 그 가는 상처고 결국 그것이 그 앞에서 이 가족들을 직접 보게 하는 거와 큰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행위가. 그래서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정동무술 감독 같은 사람들도 이제 애아버지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그 애 있는 아버지랑 그 이 아닌 사람 미혼인 사람들하고의 그 차이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때 애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막 정동무술 감독은 막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오버하지 말고 나가 있어. 왜냐면 그 유한 씨가 되게 잘한 거죠. 그 애 뒷덜미를 잡고 이게 보라고 딱 하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왜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쁜 인간들이 많죠. 사실 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하게 생겼으니까 미국에서 재판하지 말고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하자.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정관예우들 동원해가지고 적당히 빠져나가겠다는 술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한 열패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들 한국 사회 뭐가 변할까라는 그런 그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뭔가 좀 카타르시스 그래 저런 사람들 그래 나도 현실에서는 우리 서도철처럼 살자라는 뭔가 그런 다짐 혹은 결심 이런 걸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빨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저의 그 보수적인 가치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그 사법 정의가 제대로 그 이루어지는가 사회에서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영화가 당연히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실제 사회에서 사법 정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최근에도 몇몇 그 판결들이 약간 이해 못하는 판결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법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몇몇 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슨 뭐 그 공산주의를 뭐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뭐 무정부주의로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 지금 가서 북한에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저는 저 그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3대 세습을 가지고 그 손가락질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 국가를 무슨 어떤 슈퍼마켓처럼 이렇게 가족이 장인 집안. 장인 집안이야. 근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 지금 저 통치자가 권력을 그러면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훈련이 돼 있는 친구냐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자 재벌 기업이 뭐 이게 권력을 승계한다, 자기 운영권을 승계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대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게 쌀가게 하면서 이루고 뭐 하면서 이루고 뭐 해서 한 건데 설탕 팔아서 네, 설탕 팔아서 하고 했는데 내 뒤에 뭐 2대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3세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정확한 그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던지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곳이 그 주는 그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유한양행은 거기 임직원분들도 그 자제분들을 수배를 못 하더만요. 뭐 유일한 박사의 그 자제분들이 뭐 하시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좀 그런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게 너무 없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생탁 있잖아요. 부산의 생탁 막걸리. 그 생탁 막걸리가 이제 장수 막걸리가 1등이고 2등이 생탁인데 그 막걸리 회사가 그렇게 잘 팔려가지고 근데 직원은 80명인데 사장이 40명이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무슨 조합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막걸리 만들던 사람들이 조합 만들어 전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몇 명씩 거느리고 있는데 사장들은 한 달에 2,500만 원, 그러니까 연봉 3억을 받아요. 근데 노동자들은 1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심지어 공휴일도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식당 문 연 데도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고구마 하나 삶아주거나 아니면 계란 하나를 삶아주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밥이라고요? 밥이에요. 그걸 밥이라면서 12년째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란 하나 주는데 왜 그게 그런가 했더니 450원이라는 거예요. 점심값이. 그래서 거기에 준하게 고구마나 계란을 최근까지도요? 아니 지금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고공농성하고 있어요. 부산시청위에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똑같이 아침에 작업복 입고 출근 버스 타가지고 통근버스 타고 출근해 하루 종일 일하고 전선도 못하나 한데 원청에서 얘기해야 전선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컨도 못 키우고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법원에서 명령 내렸잖아요. 이분들 그 똑같은 회사니까 인정하라고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했는데 버티고 안 해요. 정문구 회장이. 그 현실이에요. 이분들 농성하고 있거든요. 고공농성. 그렇죠.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지금 그 심지어 각서까지 썼어 회사가 복귀하라고. 그런데 이행 안 해요. 참 이런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한 거죠. 그나마 영화 속에서는 서도철이라는 그런 형사가 정말 작은 권력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권력 게임에서 보자면 형사 하나 뭐 아이고 형님 집에 가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될 뿐인데 그 작은 형사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는 것처럼 좀 그런 노력이 곳곳에서 있으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 현대 사회가 그 혁명에 의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금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건 이게 막 단순히 막 그 이전처럼 막 폭력적으로 뭐를 막 뒤집어 엎고 뭐 이렇게 해서 총칼을 들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제대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마지막 이게 그 싸울 때 시민들이 막 그 찍고 있는 걸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처음 출발은 요즘 현대 사회의 SNS 중독에 걸려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그 며칠 전에 강남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를 찍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뭐 이런 글을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저의 이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런 것들이.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많은 분들이 막 시민들이 나와서 막 뭐 조퇴를 펴줬으면 더 통쾌했겠다. 뭐 아트박스 사장님이 뭐 나와서.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그 영화를 가지고 되게 자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시민들이 둘러싸가지고 이게 움찔움찔하긴 하지만 그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짠 스크럼을 안 풀거든요. 조태호가 그래서 못 빠져나가요. 그렇죠. 예. 만약에 거기에서 누구 하나라도 선입견이 있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거는 풀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태호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 아트박스 사장님이 만약에 조태호 신진그룹 셋째야? 그랬다면 아트박스 사장님이 조 시장님 이리 오세요 하고 손잡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봐도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있고 물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조금 그 유도하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시민들이 그걸 둘러싸고 그 상황을 찍고 있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뒤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명확하게 서도처를 응원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화 결말을 보시면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결말하고 다른 게 이 영화의 엔딩 컷이 백이사가 깨어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죠. 네. 그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이 아닌 사람으로 제가 엔딩 컷을 한 거는 뭐냐면 그 노동자이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어쨌건 그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요구했던 어떤 한 사람이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나서 그것을 깨어나는 것.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욕을 해도. 그리고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알지만 계속 적실 수는 있고 괴롭힐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힘들어도. 근데 이것이 계속 쌓이면 저는 분명히 이게 신경을 쓸 거고 그렇죠. 신경 쓰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 관심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위험한 것은 저 혼자 중요한 이게 뭐 편가르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쳐가지고 관심을 그냥 꺼버리는 거, 돌려버리는 거. 지금 뭐 재벌 문제만 하더라도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벌써 이 90년대 있었던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잊혀지죠. 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영화 때문에 뭐 90년대 벌어졌던 뭐 그랜저 프라이드 사건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때 인터뷰들 나오고 그 더 가면 그 얘기가 훨씬 더 전에 뭐 70년대도 그렇죠. 있었고 뭐 마약 사건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어떤 조금씩의 변화가 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눈 뜨고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흘러갖고 사람들이 저거 촌스러워하는 순간이 확실히 변화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거 촌스러워. 그 문화 자체가 또 발전했다는 걸 느끼죠. 되게 멋진 표현이시네요. 네, 정확한. 이거 좀 이야기 바꿔보면은 사실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 왔다는 자체가 하나의 변화의 흐름인 것 같은 게 일단 감독님께서 그 출발했던 영화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돌이켜 보면 이제 뭐 전공자도 아니시고 고졸 출신에다가 어떻게 보면 영화판에서는 되게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감독님 꾸준하게 작품을 해오셨고 사실 또 지난 작품이 베를린이었고 108억짜리 그러니까 100억대와 10억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작품 내놓는 자체가 또 이런 걸 성공 사례를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뭐 좋은 흐름이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제가 의식을 한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긴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시작하던 90년대 초반을 몇 년 지나서 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영화계 막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키노와 시네20이라는 상징적인 잡지 그리고 그 동숭아트 시네마나 뭐 코아톨 같은 데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렇게 관객 운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화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막 진출하고 뭐 그 여러모로 뭔가 변화하는 시기에 제가 휩쓸려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영화계는 아직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아직은 출발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건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고졸이건 초졸이건 스카이건 뭐 초졸이건 뭐 하버드 유학생이건 출발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아 멋지다. 네. 네. 저 우린 다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능력의 차이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물론 한쪽에서는 또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배고픈 스태프들이 있고 여전히 뭐 힘든 뭐 근데 어쨌건 상대적으로 기회는 열려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많은 독립 영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그건 뭐 또 뭐 극장 뭐 독과점 문제니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예전에 제가 출발할 때보다 어쨌건 독립영화 전용관도 있고 시네마테크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되게 많은 그러니까 1년에 꽤 많은 영화제를 통해서 네. 단편 영화들, 독립 장편 영화들, 다큐멘터리들이 상영이 되고 그것이 주류 영화들과 뭐 이렇게 그 경쟁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건 주류의 극장의 한 켠에서 계속 네. 상영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가들도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써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작사를 통하건 아니면 뭐 공모전을 통하건 투자사를 통하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이제 물론 그 자신이 이렇게 한 번은 넘어야 될 선이 네.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그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한국 사회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출발선상이 저는 거의 동일하게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영화계의 가장 큰 제가 그런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 가능하지 않았나 멋지다, 그런 영화계. 생각이 들어요. 네, 멋지다. 다 영화하자. 나도 영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니, 이제 나는 그냥 자리 출연만 하자고. 그래, 출연만 그건, 시켜주십시오. 네. 자, 좋은 생각이십니다. 원래 감독님 원래 저희가 한 40분 정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 모시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근데 그래요? 정말 심하게 할까요? 아니 시간이 지금 쌓인 게 많은데 전문 용어가 막 나와. 근데 사실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홍보팀이 같이 오셨는데 빨리 끝내달라고 다음 진짜? 일정 있으시다고 맞아. 예 어디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더 길게 못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끝으로 한 말씀은 꼭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모시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 다음에 또 언제 뽑아먹자. 5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 또 언제 만날지 그러네요. 몰라. 문장고. 문 안에서 잠그자. 역시 보통 감독님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내가 진짜 보통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감독님이 평상시 좋아하신다면서 이제 이 알갱이들은 공차를 이렇게 놓으셨어요. 근데 얘기하시다가 목이 마르니까 한 번씩 빨았는데 이게 알이 빨려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알이 안에 있으면 껌 씹는 것처럼 쩝쩝거리거든요. 근데 아까 긴 얘기를 하시는데 쩝쩝 소리 안 내시면서 이거 말씀 계속하시죠. 베테랑이야. 베테랑이야. 그 알갱이가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저는 보통 꼭- 사람 아니다. 보통 사람 아니야. 베테랑.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감독님한테 액션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야 이거 이거 한 굉장히 1박 2일짜리 진짜? 질문이다. 액션은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액션 자체의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막 몰두하고 어떤 좋은 액션 장면을 만들어야지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액션 영화를 만드느냐라고 하냐면 아직 제가 만족할 만한 이쪽 장르에서의 마스터피스를 제가 스스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인게 그건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그냥 어떤 그 취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마크. 그게 의식적으로 나는 액션 감독이야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액션을 만드는 과정이 저는 신기해요. 이게 영화만이 영화라는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마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가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연기를 하는 순간에 배우들이 진짜의 상태로 막 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액션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주먹윤다 같은 영화는 제가 진짜로 뭐 이렇게 권투를 이제 배우들이 하는 거를 찍기는 했으나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그것이 영화라는 것을 알아요.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때리고 맞고 총을 쏘고 총에 맞고 뭐 칼로 베고 찔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도 알고 보는 사람도 아는데 그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배우들이 연습하고 연기하고 그 상황을 찍고 편집하고 소리를 입히고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그 진짜가 돼 있어요. 모든 게 가짜인 상태들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상태가. 그리고 여전히 움직이는 이미지들에 대한 매혹이 여전히 있고. 근데 저한테 이제 액션은 뭐 치고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는 굉장히 유려한 트래킹 샷에서 그 형성되는 그 블로킹들.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서 보여지는 아주 화려한 그 미술과 조명 색감 사이를 누비는 카메라의 그러니까 활동 사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쾌감들 있잖아요. 여전히 전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영화는 엄밀히 말해서 보고 듣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를 본다라고 하지만 우린 영화를 보고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그러니까 높은 단계는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에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원초적인 영화의 상태, 빛과 아주 기초적인 소리만을 가지고 관객들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그 톰과 제리 같은 이 만화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네. 반전이다. 달려라 삐삐 뭐 이런 거 정말요. 보면 네. 대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대사가 없는데 그 안에 감정과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전기의 그 버스터 키튼이나 찰리 채플린 같은 해롤드 로이드 같은 감독들이 해냈던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해 보고 싶은 욕망은 있죠. 아직은 뭐 하수라 영화가 많이 시끄러운데. 천만 감독이 하수라 그러면 다른 감독님들 어떡합니까? 천만의 말씀. 네, 감독님 막 그 바깥에서 빨리 끝내라는 주문이 빗발쳐서 다음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네네. 감독님 재밌으셨습니까? 저희는 재밌었는데. 네, 사실은 아침에 정신없이 와가지고 당황했고 오전 만에 뵙기도 하고 또 이정수 씨도 계시고 연예인 보셨어요. 네, 연예인 보면 신기해요. 뭐 오마이뉴스도 생각보다 또 높은 데 있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정리할게요. 그 베테랑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게 뭐 그냥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약간 소 뒷걸음질 치다 개구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뭐 여전히 이 영화 안에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이것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이 어떤 건지는 지금 제가 약간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 여전히 부족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지적도 또 잘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소중한 거는 1000만이라는 숫자보다 그러니까 1000만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이렇게 아주 깊숙하게 와닿지는 않는데 더 깊은 반응은 그 개개인들의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그런 감성들이 저한테 더 깊게 와요. 그거는 제 좀 본질적으로 저를 좀 건드려주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 좀 잊지 않고 다음 영화 만들 때 더 정신 차리고 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철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독님 너무 반갑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말씀, 너무 좀 더 길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막 드네요. 준비하신 분이 많았는데 아쉽네요. 좀 제가 말을 길게 해서 아니요. 소주나 막걸리를 곁들여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좀 더 나중에 길게 한번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